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밀지 마세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계엄 모의하셨나요? 밀지 마세요. 네,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묵묵부답으로 차에 타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죠. 수첩 얘기가 나오고요. 북한의 이 공격을 좀 유도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연유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헌재, 윤 탄핵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서류를 일주일이 넘도록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어제 이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서류 수령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따라 보면 20일 날 송달된 걸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를 했는데 발송 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로 지난 20일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헌재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즉 받았다 치고 27일 날 예정대로 변론 이 준비기일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의 녹취가 하나 또 새롭게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의 윤상현에 한 번 더 말할게 라고 얘기하는 녹취를 직접 확보가 지금 현재 됐다라는 거죠.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앞서서 민주당이 공개했었던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있었죠. 내가 김영선을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했었던 그 녹취 뒷부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뒷부분이 뭐냐? 여기 같이 볼까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명 씨한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지난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육성이 나온 겁니다. 지금 탄핵 심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의한 공천 개입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윤 계엄 발언들은 신원식, 김용현 불러 대책 논의입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여기 볼까요? 3월 안가 만찬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3월에 이미 이 얘기를 했었고 이 직후에 신원식 이 당시의 국방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이걸 막을 논의를 했었다. 추측컨대 이게 결국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빨리 교체가 되는 계기였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까지 전망까지도 같이 한겨레가 지금 실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난 3월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뭐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논의한 사람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이 됐나 보다까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번에 이 계엄 사태로 군수 내부가 거의 지금 이 공백이 굉장히 커진 상태죠. 그래서 안보실장이 이걸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 실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한대행, 내란, 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D-Day입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우리 탄핵할 겁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제목이 오늘은 상정 안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한대행 측에선 특검은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민주당이 이걸 받아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대행만 탄핵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특검 거부된 장관 줄 탄핵. 직접 인용이죠. 누가 한 얘기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 특검을 만약 거부한다 그러면 장관을 줄줄이 다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갈수록 조금씩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다음 기사 보실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탄핵 정국 수습 여야정 협의체 26일 크리스마스가 끝난 이튿날 26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탄핵 정국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여야정 머리를 모으자라는 데에 대해선 같이 합의를 봤다라는 겁니다. 다만 장관 줄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요 얘기도 같이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네, 여권 같기도 하고요. 언뜻 보면 이게 신분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신분증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 러시아 말로 써져 있죠. 뭐라고 써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이름으로 좀 보이는데 다 러시아 말인데 여기 하나, 여기만 한글이 써져 리대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는 란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한글 이름이다라는 거죠. 신부는 위조를 했지만 러시아 사람인 것처럼 이 부족인 것처럼 이 위조를 했지만 이 서명은 자기 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뭐가 묻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총알이 뚫고 들어간 자국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 파병돼서 이른바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북한군이 과연 이 리대혁 씨 한 명뿐일까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E 사진 기사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싶죠? 그냥 평범한 골목 같습니다. 그냥 건물들 있고요. 차가 좀 세워져 있고요. 여기가 어디지 싶은 여기가 명동입니다. 네, 명동. 그래 뭐 명동 거리 좀 썰렁하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명동에 요즘에 사람들 잘 안 나오죠. 날도 춥고 날 추우니까 안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무슨 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을 가면 캐럴이 울려 퍼지고요. 반짝반짝하고요. 사람들의 치여서 밀려 돌아다니는 게 사실 명동거리인 건데 명동이 이렇게나 횡댕그렁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안 나온다. 사람들이 안 나오고 돈을 안 쓰고 자영업자는 힘들고 자영업자만 힘드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정치도 어렵겠지만 경제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김기문. 네, 김기문 김기문 이 중소중앙협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는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한덕수 대행이 직접 경제 주요 단체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경제 어떻게 살리지 해서 만든 게 있죠. 뭐냐? 만평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야정 경제협의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상당히 좀 한가로워 보이는 이 사슴 한 마리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앞에는 여기 볼까요? 환율, 수출,
내수부진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가로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경제가 중요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 5명 동시 탄핵.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덕수 쌍특검 오늘 국무회의 상정 보류. 탄핵엔 할 일 할 것. 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이 바로 국무회의인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지금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정을 하지? 어쨌거나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준호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에 있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안 하면 오후에 탄핵 소추안 낼 거예요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내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지금 예정돼 있긴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오늘 오전까지 실제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발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앞서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은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미리 내린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대행, 내란, 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 해입니다. 오늘은 상정 안 해예요. 아까 중앙일보 기사도 상정 보류죠. 이 얘기인 즉슨 일단 오늘은 아닌데 다음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여지가 남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지에 조건으로 한대행이 뭘 걸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한대행이 얘기한 건 여야가 특검을 좀 합의를 해오면 이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좀 논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상희 의원님. 네. 그렇다면 여야 간의 특검 관련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절충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그 두 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고 또 이런 식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그 쌍특검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특검에다 추천권이 야당에 다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특검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법 쪽에서 영역에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입법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결국 한대행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견의 소지가 있으니까 결국 여야에서 합의로 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숙기 뒤에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야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 간에 절충점을 잡기가 썩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네, 노종면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겁니다. 장관 5명 동시 탄핵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장관이 15명인데 이 개의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11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명을 탄핵을 하면 10명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국무회의를 못 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발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건 의결 못해 정족수 미달된 안건을 의결 못하기 때문에 법안이 자동적으로 발효가 된다. 정부 무력화 발언이야라는 비판이 나오자 야당 개인적 차원의 주장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이 야당의 뭐 이건 당의 입장은 아니에요라는 얘기도 같이 부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님 어쨌거나 일각에서 그리고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것도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은 맞는 겁니까? 저도 지금 노정면 대변인하고 같이 원내대표단에 네.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아이디어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저 얘기를 듣고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네. 실제로 저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 장관들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장 중이거나 했을 때는 국무회의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뭐 그런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탄핵을 하더라도 국무회의가 뭐 무력화되거나 그런지는 않고 네. 저거는 즉히 근데 뭐 장관들에 대해서 동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내란 모의가 그 참석을 했었던 혐의가 밝혀지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얘기만 있었지 네. 국무회의를 무력하기 위한 수준에서 장관을 동시 탄핵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당내 공식 절차 기구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네. 당내 공식 이 기구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뭐 현실화되기도 어렵다.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상효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선 대안이 있는 겁니까? 뭐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게 노정면 의원은 결국 공식적인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저런 현실을 입에 올리는 그 자체가 저게 만약 현실화되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입법적 쿠데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것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뭐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법부가 16명이거든요. 네. 그 16명인데 정족수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정족수가 되려면 11명 맞춰야 되는데 네. 여기에 5명 탄핵을 무더기를 해버리면 10명으로 줄어든다.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무력화된다는 것인데 네. 대행 체제가 말씀하셨듯이 있기 때문에 무력화되기는 참 쉽지 않고요.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일방적 시각으로 편협된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일각의 이 개인 노정면 의원 개인의 생각인 거고 공식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어쨌거나 직책이 대변인 아니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다.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데는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장관도 장관이지만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한대행의 탄핵도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다음 기사 볼까요? 한대행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민주당에선 총리로 봐서 151명이 되면 이거는 이 151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될 수 있다. 아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으로 똑같이 봐서 3분의 2, 200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 엇갈린다. 이거 누가 판단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보도는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볼까요? 국회 운영위의 전문위원이 계엄 전에 지난 10월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를 썼었어요. 볼까요?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할 때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200명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뭐 해석론이 이렇게 갈리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뭐 그래서 이제 의견을 내긴 했지만요.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권리 상태, 그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의전 서열 순위에 따라서 네.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어떤 지위를 지금 뭐 대신 그 꿰차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151석으로 당연히 그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그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갔을 때 비로소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굳이 이거를 가지고 200석을 맞추려고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할 게 없고 이거는 헌재 가서 판단을 받으면 일단 되는 논리다. 그래서 뭐 굳이 뭐 국회 내부에 뭐 일정 어떤 뭐 특별한 뭐 권위가 없는 뭐 그런 기관들의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네.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그런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로 가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헌재로 가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느냐 여부가 자체가 지금 논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족수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를 네. 이제 레퍼런스를 얻어가지고 151석이냐 200석 이상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과정은 있겠지만은 그거를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고요. 이거는 국회의장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입법조사처 같은 이런 그런 공식기구에서 레포팅을 받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의장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네. 결국에는 마지막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는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판단을 받고 일단락이 되는 논의 구조다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위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국회 차원, 그러니까 전체 입법조사처 그리고 의장실의 판단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단순히 운영위의 한 전문위원이 이 쓴 검토 보고서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실제로 한대행에 대한 탄핵 현실화 될 건지 여부가 결론이 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오후가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답답하다 토로입니다. 답답하다 토로.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측 계엄 하나로 수사 탄핵까지 대통령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라는 거죠. 누가 한 얘기냐?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14시간 조사받으면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동안 국정을 꾸려오면서 느꼈던 그 많은 사항들이 거기서 1%라도 조서에 담아지겠습니까? 이 수사의 속성, 수사의 구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묻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 얘기 들어보라고 잘잘잘잘 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입니다. 대통령은 답답하죠. 네, 대통령은 좀 답답한 상황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외부에서 몰라주는 거에 좀 답답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엄 하나로 수사도 하고 탄핵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엄 하나로 수사도 하고 탄핵도 한다라는 이 얘기가 이상희 의원님. 예. 일단 계엄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일단 윤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야 없이 논의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이 생각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잘됐다 못됐다기보다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도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엄연히 명시가 돼 있고 네. 이 헌법상에서도 존재하는 법이고 또 계엄법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논란. 그래서 이것이 적법하냐 합법하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다만 그런 권한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최고의 통치자로서 봤을 때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봤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답답한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공정부 수사부터 시작해서 탄핵 심판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직까지 배우는데 대한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의 압박은
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일적인 부분, 기일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니까 여기에 준비할 수 있는 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중요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그 안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그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정 의원님. 답답하신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계엄 하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회에 가면은 20대 그 여성분들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을 다 물어봐서 여쭤보면은 왜 이 겨울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물어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계엄이라는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다 공통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계엄 하나로 수사받고 탄핵까지 돼야 되냐? 이거는 정말 지금이라도 한때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휘에서 국민들 바라보셨던 그런 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있는 이런 뉴스거리는 안 만들어내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석동원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평생을 다 검사장까지 하시면서 검사로서 수사에만 매진을 하셨던 분이고 대통령도 검사장 출신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수사다. 이거 본인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허용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태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답답한 걸 떠나서 국민들 그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무너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계엄 하나로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선 계엄 하나로 수사도 하고 탄핵도 하느냐, 이 얘기는 다음 기사 볼까요? 사실상 수사 안 받겠다는 윤, 공조본 2차 출석 요구 거부입니다. 국민일보예요. 네. 사실상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 수사도 해야 되고 탄핵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수사 안 하고 탄핵 준비만 하려 한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 아니겠느냐. 고로 다시 사실상 수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다라고 국민일보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와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이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뭐 지금 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신분인데 수사기관 앞에 가서 이걸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희 의원님, 네. 그럼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가서 받을 생각은 없어도 뭐 방문 조사나 다른 형태의 조사는 그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는 대단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수사가 되고 구속이 된 것은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대통령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입법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그러한 어떤 수사와 조사를 받을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개된 법정,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로 인해서 그 탄핵이 인용되고 여기서 어떤 범법적 사실에 대해서 있다면은 그것을 당연히 수사기관에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연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바로 수사기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탄핵 심판에 대한 그 부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편적으로 공정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 대한 권위 자체, 이런 대통령에 대한 권위 자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탄핵 심판 소송부터 끝내놓고 여기에 대한 적법과 불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번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계엄 선언이
계획적이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수사랑 연동된 사항이 상당히 탄핵 판단의 중요한 요인들인데 탄핵을 끝내놓고 수사는 따로 받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의원님. 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지금 탄핵 심판에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적법한 과정이 있는지 불법적 과정이 있는지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네. 겁니다. 그것을 피소추인의 의견, 소추인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해야 되는 게 헌재입니다. 그런데 그 헌재에 가기 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먼저 받는다 그러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포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적 혼선만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정 의원님. 지금 석동현 변호사님 말에서 몇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저 신문 기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네. 수사보다는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정 공방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수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조사가 쭉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거부감이 있는 거고 내가 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헌재 심판정 안에서는 소추인단과 그 본인 변호인들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공방을 이렇게 주면서 네. 그 민사적으로 약간 그 재판부에서 이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주장을 먼저 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 엄연한 대통령 신분이고 형사소추를 왜 지금 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만은 딱 그 법에서 지금 헌법에서 예외로 정한 게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 법적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뭘 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좀 생각을 고쳐 먹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석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장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진 않을 것 같다,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이 시중에선 시간 끌기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전략적으로 일부러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탄핵 수사 시간 끌기, 김용현 공소장 본 뒤에 대응 전략.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기소가 되면 공소장에 관련해서 내 혐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예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탄핵소추 9일이 지나도 윤 실무 맡을 변호사를 못 구해. 안 구해가 아니라 못 구해다. 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냐, 시간을 끌려 하지 않아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냐라는 거죠.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적 지연책이다 이렇게 담합적 지연책. 왜냐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 출석을 해서 신병이 확보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적극적으로 검찰을 택해가지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그대로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냥 수사 기관을 선택을 했을 뿐이지 수사 절차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연동해서 이런 얘기가 해석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김용현의 담합적인 지연책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쌓게 하는 뉴스는 지금이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의원님. 뭐 담합적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뭐 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렇게 지연 전술을 쓴다든가 네. 꼼수를 쓴다든가 이런 어떤 성향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달라졌으니까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거죠. 지금 탄핵된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열흘밖에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 준비해야죠. 공정한 네. 수사 준비해야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냉정히 보면은 김용년 공소장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 부합한 얘기를 그대로 진술했는지 네. 공소장을 봐야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다는 것이고 그다음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일부 변호사들 외에는 여기에 변호인단을 구성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법리적 논쟁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에 그래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신데 국가의 국민을 필요하게 하고 또 국가를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아니다. 뭐 괜히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다. 아니다. 전략적인 담합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지금 담합 하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다.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서로 지금 다르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사와 탄핵 심판의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수거 대상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에 NLL에서 북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계엄수첩에 뭐가 적혀 있냐 같이 볼까요? 이제 그래픽 있죠. 국수본에서 60에서 70장 정도 되는 처음에는 장부라고 얘기가 됐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네, 정황이 좀 드러났다. 북풍 NLL에서 북의 공격을 좀 유도해야 된다는 이 취지에 해당 표현이 좀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북 오물풍선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당 표현이 등장을 했다. 근데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18일 합참 지하 벙커에서 이걸 지시했다는 의혹이죠.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의 무인기를 우리가 정말 기획해서 먼저 보냈느냐라는 의혹과도 같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북한 NLL에서 뭔가 북한을 좀 유도를 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이거 남측에서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엄 이후에 관련한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냐. 북풍을 기획해서 그 명분으로 계엄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거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에 송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습 보여드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계엄 모의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네, 기자들이 수첩을 물어보죠. 그리고 북한 공격 어떻게 유도하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차에 타서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북풍을 기획해서 그 명분으로 계엄까지 가려고 했던 걸까요? 뭐 정확한 거는 더 수사가 돼 봐야겠죠. 네. 저번에 노트에 그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 뭐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었다는 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번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끄적끄적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무슨 보고서로 작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에까지 올라간 것인지 네. 그것은
조금 더 수사가 돼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드는 생각이 1987년 육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민주화가 점점점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경제 성장을 일으켜 왔고.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지금 저런 그 계획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던 건가에 대해서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2024년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이 위치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좀 놀라운 대목이긴 한데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어준 정치인 암살조 주장 사실이었나? 실명 처리 방법도 메모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해당 수첩에 적힌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NLL에서 북의 공격을 좀 유도한다, 모물풍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회 봉쇄 얘기가 있었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표현이 수거라고 돼 있었어요. 수거 대상. 일부는 이름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수거 대상을 체포 대상으로 판단을 했었다라고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체포 이후의 수용 및 처리 방법이 나왔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살이라는 얘기가 정말 적혀 있었습니까? 하고 국수본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수첩에 사살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 맞다라고 직접 국수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영주 대변인님, 정말 암살조가 있었다는 얘기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각들을 맞춰봤을 때 북파공작원, HID 이게 이제 정보사의 예하에서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왜 이 계엄이라는 부분들, 불법 계엄, 내란, 특히 내란 수개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고 차원이었다. 그다음에 국회를 뭐 그냥 단순히 뭐 좀 어느 정도의 봉쇄가 아니라 모든 걸 열어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북파공장에 나왔을 때 왜 북파공원이 나오지? 했는데 이분들이 통상 체포 플러스 요인 암살 부분도 하는 아주 고도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맞춰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노상원 씨의 수첩에 보면 이게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의 그 전 단계와 12월 3일 이후에 수사 2단을 짜는 그 이후의 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끔찍하다. 그리고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밝힐 정도 되면요. 지금 현재 이 피의자 윤석열 이분은 더 이상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탄핵 소추까지 갈 자격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건 정적을 제거한다는 어떤 거를 계획을 실행이 됐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논의를 했다는 분이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 대통령직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빠른 탄핵 심판을 통해서 자격을 박탈하고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번에 죄값을 치러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좀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에 이 사살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걸 보아하니 암살조가 있었다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없었다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목에 나와 있죠. 김어준 씨가 얘기한 정치인 암살조. 그때 과방위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암살조가 있다라고 김어준 씨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암살당할 위기였었던 거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조금 네. 전에 이제 뭐 수거라고 했잖아요. 네. 정치인, 언론인, 뭐 법조인. 근데 우리가 사람을 수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거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빈병을 수거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들을 보면 이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인식구조,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모멸적이잖아요. 인간을 수거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월적인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우리가 수거를 해줄게 라는 식의 인식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수거를 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저 정도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과연 장관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지 저 인식 구조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리고 암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믿겨지지는 않아요.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장관이 그 오랫동안의 동료였던 사람을 그리고 본인이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그 국민들이 선택해서 여당의 대표가 된 사람을 사살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믿겨지지는 않고 분명히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떠오른 뭐 구상일 텐데 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실제로 대통령이 그걸 봤는지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역사책에 두고두고 기록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요. 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저도 아마 수거 대상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옆에 있다가 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총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섬뜩하고 끔찍하네요. 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실이 아니길. 그리고 국수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 메모가 단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맥락상 오해할 우려가 있긴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모 자체가 쫙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완벽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메모로 끼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맥락상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국수본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노상원 혼자만 끼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누구의 실행 의지이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실행 의지도 있긴 있었던 것 같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 별동대도 준비 정황, 계엄 사태 전방위적 주도한 노상원입니다. 별동대도 준비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별동대를 구성을 했다라는 건데 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다음 기사 보시죠. 노상원 사조직 수사 2단에 군 60명이 가담, 인사발령을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상원이 별동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 수첩에 혼자 일기 쓰듯이 적은 게 아니고 실제로 현 군 조직 60명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인사발령까지도 다 준비가 좀 된 정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서영수 대변인님. 네. 별동대를 따로 준비하는데 노상원 씨는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 밑에 현재의 군조직으로 별동대를 만들도록 여기 인사발령까지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 시절에 가능했죠. 하나회가 그랬습니다. 육사 출신들 군 입역
세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라인들을 구축해서 네. 뭐 쿠데타를 계획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하나회가 해체된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폐해는 본인들끼리 자리 나눠 먹기, 본인들의 조직에 안 드는 걸 배척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그래서 해체가 됐는데 그게 2024년에 돌아와서 하나회에 더 버금가는 끔찍한 사조직을 만들었다. 심지어 노상원이라는 저분이 군 정보사령관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까지 했죠. 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이번 이 내란을 준비하면서 모든 정권을 노상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거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조직이 은연중에 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수사 2단에 군 60만 가담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이거는 아주 군이 조직적으로 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인사조직은요, 그냥 상상력으로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심지어 김용현 씨가 나름대로 인사명령에 대한 문건도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보면 사조직 신설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직이잖아요. 장군이에요. 대령급 둘도 있는데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육사 선후배라 하더라도 퇴역했는데 불명예 퇴역했고 안산에서 보살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치기 보살입니다. 다른 군산의 보살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그런 얼치기 보살이 부른다고 현 장성에 가서 롯데리아에서 작전회의를 두 사차례 시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수첩에 적힌 노상원 씨의 많은 계획들과 그다음에 사조직에 대한 60여 명이 가담됐다면 이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그 잘했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전체를 그 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극소수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그림이지 저거를 일반 군인들이나 일반 우리 그 장성들이나 장군들이 그거를 동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신원식 국방장관도 계속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그 같은 고등학교 후배로 해서 뭐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수첩에 나온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게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도 거기 참여했던 우리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다 피해갔어요. 시민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했고. 네. 그리고 그 로텐더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려면 못했겠습니까? 진입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들도 시민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 책임자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네. 처벌을 하되 일반 군인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군인들은 그때 비상계엄에도 시민들을 지켜준 분들이었다. 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잘못 들으면 제가 전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장성급들 근데 보시면 방첩사 뭐 여인영 씨가 지금 뭐 본인은 뭐 반대했다라고 하지만 뭘 반대 구속됐잖아요. 본인도 적극 가담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항변하는 것이고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심지어 이제 각 대대에 있는 여단장들 다 나섰지 않습니까? 장성들이. 그러면 군의 주요한 이 장성들은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본색원하자는 것이지 제가 네. 뭐 군의 전체가 다 잘못했으니까 군을 없애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얘기 들어보면 두 분의 같은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근데 특히나 수뇌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조직에 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지금 군 조직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이 의혹들이 지금은 다 의혹이에요. 지금 뭐 이런 단어가 발견이 됐고 이런 뭐 보고서가 발견이 됐고 문건이 발견이 됐고 정도인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수사가 끝나서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안이 결국
다음 기사를 볼까요? 관건은 윤 대통령입니다. 70종 노보살 수첩의 계엄 계획, 윤 대통령의 보고 됐나? 조사 중. 이 모든 사안들이 뭐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이런 것들이 다 쭉 적혀 있었던 이런 수첩의 내용들이 결국 윤 대통령이 알고 용인을 했느냐,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안이겠죠. 김정혁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한테 보고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계획서로 가지는 않았겠죠. 차마 설마. 네.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무참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그 판단 인식 구조가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지난 총선의 예를 들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지만 증언들에 따르면 이미 3월 달에 그 총선도 치르기 전에 계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고 만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때도 계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슨 뭐 그 선거 결과를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다 계엄을 논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까지 뭐 그 여러 사람을 정적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수거를 하고 한동훈 대표를 암살을 하고 뭐 살해를 하고 뭐 이런 계획서까지 봤을까? 설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분명한 건 뭐 사실 뭐 보고서를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긴 알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 기사 보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무속인을 찾아가서 윤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생년월일을 주면서 사주풀이를 부탁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진짜 생년월일이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사주를 보러 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인가? 자기 생각을 윤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 네. 일단은 그 근간이 지금 노상원 씨가 조금 뭐 제대로 된 보살은 아니지만 점을 좀 보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침을 통해서 알려진 시와 다른 어떤 생년월일 시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아마 한번 줘봐라. 내가 이 대통령의 운을 한번 봐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아마 입수를 했을 공산이 커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군산에 가서 다른 보살한테 본인과의 관계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하자면 점을 치려면 생년, 월일과 시가 필요합니다. 네. 시가 중요한데 시는 본인에는 잘 몰라요. 오전에 태어났는지 오후에 태어났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어떤 김용현 씨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앞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노상원의 수첩의 계획을 알았냐 몰랐냐. 근데 딱 한 가지만 저는 지적을 하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체포해라 라는 것들 네.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전 대표는 빼고 조지호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시들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건 폭넓게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됐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가 들었던 라인은 국정원 라인과 용산 라인 두 군데서 들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엔 지금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거를 저는 현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사살이라는 부분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사람을 조금 과격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를. 적군한테나 쓰는 건데 이런 일을 기획하면서 노상원 씨 자체도 과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내가 어떤 점이라는 게 맞지는 않지만 자기 딴에는 네. 맞나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궁합을 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관계성은 멀었으나 그 매개처럼 김용현이 있었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서 한동훈 대표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국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도 다양한 루트로 비슷한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날 당일 그때 저희가 국회로 가려다 봉쇄가 돼서 당사에 가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이것을 그 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라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네. 이제 국회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잠깐 전화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네. 옆으로 가서. 근데 그 전화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로부터 온 얘기했지만 건가요? 그러니까 실명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출처가 고위 관계자로부터 음. 전화가 와서 당신 가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빨리 피해 있어라. 뭐 그런 얘기가 왔다는데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무시하고 들어가서 네. 그다음 계엄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6시쯤인 거로 저희가 기억나는데 저희가 기진맥진해서 그 앞에 휴게실에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체포조들 막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는 그때는 공개되기 전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 계엄군이 너는 이렇게 몇 명한테 너희들은 한동훈, 너는 이재명, 너는 뭐 우원식 이렇게 조를 짜는 걸 듣고서 체포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쪽에다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뭐 그래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한 대표가 체포조가 있는 게 맞았나 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네. 뭐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라고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살해조가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살해조가 있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 네. 그때 이제 전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전부 다 저런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에이 김어준 씨가 그 얘기했을 때 우리끼리는 아이 저 반응하면 안 된다. 저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다. 왜냐면 김어준 씨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별로 많이 없어서 그전에 저 잘못된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 둘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계엄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사실상 계획이 돼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노상원 씨가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만 무속인한테 갖고 갔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특히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김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다른 군인들 이름들 생년월일을 빼곡히 적은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갖고 갔다는 얘기죠. 갖고 가서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자신을 배신할 상인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김용현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새롭게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서 복직을 하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된다. 나와 이 사람과 군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했다라는 게 이 무속인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와 이 사람과 군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이 뭔가가 계엄이었다는 걸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용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라는 건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얘기를 한 건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윤 대통령. 근데 지금 여기서 계엄을 결국 실무선에서 기획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온도차를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은 모르겠습니다. 한 1%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믿을 사람 없는데 저 사실 부합되겠죠. 본인들끼리 뭔가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무능함과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수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퇴역으로 아주 불명예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했던 장군의 복직을 위한 또 그런 수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지만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이득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난리를 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은 체포의 채차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기사에 주목할 거는요. 이 모든 것 중에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차장이었다. 국방부 장관 되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점을 보러 갔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이 계획을 김용현과 노상원은 계획을 했고 공모를 했고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 비상계엄 할 거야, 비상계엄 해버리겠어 이 얘기를 되뇌었단 말이 나름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점점 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보입니다. 네. 계엄의 뒷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결국 수사 상황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까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의 일정을 좀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한대행이 일단 이 공포하지 않게 특검법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할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될 거다. 권영세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에 나왔죠. 맞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